안녕하세요.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 인생은 한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보통의 삶이었어요. 부모님 속상하게 만드는 일 없이 자기 앞가림도 알아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선 둘째였던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영안이는 알아서 컸어. 둘째는 알아서들 큰다더니 장남 키울 때처럼 힘들지도 않았다니까. 늘 둘째는 알아서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대부분 부모는 첫째를 키우고 나면 육아에 익숙해져서 둘째부터는 수월하게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알아서 클 수 있겠나요? 자고로 둘째의 삶이란 장남에게 치이고 막내 여동생한테 치이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특히 똑똑했던 형한테 가려져서 늘 저는 밀려났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태권도가 배우고 싶어서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저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제 친구 동석이도 태권도 다니는데 엄청 재밌대요. 이 영아나, 태권도는 아빠가 다음에 보내줄게. 형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혼자선 힘들어서 학원 다녀야 돼. 저는 그렇게 아빠 말씀만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형이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부모님도 학원을 끊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뒤 저한테 아버지는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아나, 사실 이 아빠가 운동 좀 했던 사람이야. 너 몰랐지? 아빠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럼 아빠가 회사만 다니던 사람이 아니야. 너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했지? 아빠가 알려줄까? 아빠가 태권도도 해요? 그렇다니까. 내일부터 아빠랑 저녁마다 태권도 하자. 어때? 학원 가는 거보다 더 재밌을걸? 태권도 다 하면 아빠가 가끔 맛있는 것도 사줄게. 우와, 정말요? 좋아요. 저는 그렇게 태권도 학원에 가는 대신 아버지와 어설픈 태권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학원에 못 가도 아버지와 같이 놀듯이 운동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비록 친구들처럼 태권도 학원엔 못 갔지만 저한텐 지금도 떠오르는 아버지와의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의 선견지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꼭 저희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다정한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축 설계사 꿈을 이루기 위해 건축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에 입사하여 실무 경력을 쌓아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건축 설계사로 일을 할 수 있었죠. 처음엔 꿈을 이룬 게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지방에 출장을 자주 가다 보니까 늘 바빴어요. 그러다 제가 30 중반쯤 됐을 때 사무실에 새로 여직원이 왔더라고요. 출장 다녀온 사이에 새로운 직원이 있길래 저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저는 김영안이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사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아, 이직하신 거예요? 네. 그럼 새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주요. 아, 그럼 아직 사무실이 어색하시겠어요? 네. 아, 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이런저런 말을 거는데 단답으로 말하는 직원을 보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색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여직원과 같은 팀인 여자 대리가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미 씨 원래 말이 없어요. 같이 점심 먹으러 갈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니까요. 정말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어젠 같이 회식하러 가자니까 바빠서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수도 없고 그렇다고 곁을 내주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도 친해진 사람이 없어요. 아직 새로 온 지 2주 차라 그런 거겠죠. 좀 더 적응되면 괜찮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전 사회생활 뭐 하루 이틀 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회사 나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에이, 그래도 같은 팀인데 같이 잘 지내봐요. 저는 선미 씨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대리에게 잘 지내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직원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 것 같아 저도 애써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미 씨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선미 씨를 보며 물었어요. 선미 씨, 어디서 다쳤어요? 가만 보니까 물건 같은 거에 부딪힌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무리 턱 쪽에 난 상처라도 그대로 두면 흉져요. 여자가 얼굴에 큰 흉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괜찮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때가 점심시간이라 사무실에 직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미 씨가 혼자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물어봤던 건데 뜬금없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선미 씨한테 말했어요. 얼굴에 상처가 너무 잘 보여서 전 걱정돼서 했던 소리예요. 눈치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상처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저 그냥 두세요. 저 혼자 있고 싶다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가서 좀 쉬어요. 이 상태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사무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쉬세요. 괜히 화내서 죄송해요. 제가 답답해서 그랬어요. 그래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혼자서 버틴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죠. 같이 일하는 곳인데 너무 그렇게 날 세우지 마세요. 제 말에 선미 씨는 훌쩍거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대표님께 직접 선미 씨 상태를 보고 드렸고 선미 씨는 먼저 퇴근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선미 씨한테 한 통의 문자가 온 겁니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해주신 말은 제가 노력해 볼게요. 처음으로 받은 선미 씨 문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주변에 벽을 치고 있는 선미 씨한테 넌지시 했던 말인데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 이후 선미 씨와 말을 트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한 번은 오랜만에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미 씨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물었어요. 선미 씨, 오늘 회식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회식이요? 오기 힘들면 안 오셔도 돼요. 저희 회사 막 회식 강요하고 그런 회사 아니에요. 갈게요. 저도 오늘은 회식 갈게요. 네? 가신다고요? 네, 저도 갈게요. 아, 잘 생각했어요. 회식도 오고 해야 직원들이랑도 친해지죠. 그럼 이따가 회식 장소까지 같이 가요. 저는 당연히 선미 씨가 안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간다고 말하는 선미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선미 씨가 온다고 하고서 1차에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미 씨는 1차 삼겹살부터 2차 노래방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렇게 노래방을 나오면서 다들 집에 가는 분위기길래 저는 선미 씨한테 물었습니다. 선미 씨, 저번에 강북 쪽에 산다고 했죠? 네, 강북 방향으로 가요. 그럼 저랑 택시 같이 타고 가요. 저도 그쪽에 살아요. 네, 좋아요. 저는 집 가는 방향이 같았던 선미 씨와 같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선미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상하게 선미 씨가 전화를 안 받길래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 씨,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되는 전화예요. 왜 그러세요? 식은땀이 많이 나요. 어디 불편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근데 왜 울어요? 무슨 전화길래 그래요? 정말 죄송한데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랑 소주라도 한 잔 더 마셔요. 진짜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 휴대폰에 울린 전화 한 통에 선미 씨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물까지 흘렸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 주말이라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미 씨랑 수유역 근처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그때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선미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회식 땐 술 많이 못 마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마셔도 괜찮겠어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아까 보니까 엄청 놀란 표정이던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선미 씨는 소주를 한 잔 마시더니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네? 아, 오래 만났었나 봐요.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면요.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지금도 아마 집 앞에서 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헤어졌는데 집 앞을 왜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그 남자 때문에 집에도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경찰에 신고도 해봤는데 그 사람 법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절대 못 헤어진다고 욕하고 화내던 사람이에요. 저번에 제 얼굴에 있던 상처 보셨죠? 그것도 그 사람이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고 지낸다고 때렸던 거예요. 네? 때렸다고요? 세상에 사랑하는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걸 두고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지금 집에 가면 부모님까지 위험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자기도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른다고 했다고요. 정말 너무 무서워서 제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선미 씨는 오열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선미 씨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죠. 저는 선미 씨와 같이 술을 마시던 장소를 알려주고 여동생한테 잠깐 나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한 여동생한테 사정을 말하고 여동생과 선미 씨를 서로 인사를 나누게 했어요. 그러자 선미 씨가 저한테 고마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힘내세요. 네, 힘내볼게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선미 씨를 여동생과 같이 잘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온 여동생이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그 회사 동료라는 사람 집에 갔어. 그래, 다행이네. 근데 헤어진 남자친구 진짜 악질이더라. 연애하는 도중에도 엄청 집착하고 못 살게 군 것 같아. 아휴, 완전 쓰레기 같은 남자였던데 오늘은 괜찮겠지? 그래도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정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선미 씨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미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또 그놈이에요? 네, 이젠 정말 집 근처도 못 가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실 거예요? 그 남자 무서워서 자기 집도 못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상대해 주는 건데요? 좀 더 단호하게 끊어내야죠. 제가 받을 돈이 있어요. 네? 돈이요? 연애할 때 6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거 제 전 재산이에요. 저 그 돈 꼭 받아야 돼요. 선미 씨는 그동안 모았던 6천만 원을 그놈한테 빌려줬었던 거예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해서 무서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면서 선미 씨를 보며 물었어요. 대체 뭐 하다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줬어요? 그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좋아하는 사이였으니까 믿고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랑 같이 경찰서 가요. 그냥 있으면 분명히 더한 짓도 할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처벌받게 뭐라도 해야죠. 괜히 저 도와주다가 저랑 같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냥 신경 끄세요. 그때 선미 씨는 고소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선미 씨를 오래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용기 낸 선미 씨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상해 진단서, 통화기록, 음성 녹음, 동영상까지 꽤 모아뒀더라고요. 그 증거들을 정리하다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몇 개를 재생하니까 그동안 선미 씨가 감당해왔을 현실이 많이 힘들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몇 개의 녹음 파일에는 이런 음성들이 담겨 있었어요. 잔뜩 화가 난 남자가 전화로 선미 씨한테 소리치면서 협박하고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야, 네가 날 피해? 당장 집으로 와. 대체 왜 그래? 내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그냥 끝내자. 제발 좀. 네가 감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 야, 너 많이 컸다. 6천만 원 받기 싫어? 오빠, 진짜 나 힘들어. 우리 줄 건 주고 그냥 헤어지자고. 왜 그래 대체?
계속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네가 아직 날 모르는구나.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아주 너한테 밑바닥을 보여줄게. 난 경찰도 안 무서워. 내가 너한테 사는 게 지옥인 걸 제대로 보여줄게. 정말 섬뜩할 만큼 선미 씨한테 계속해서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녹음 파일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던 인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선미 씨한테 애원하는 녹음이었어요. 선미야, 내가 진짜 다신 안 찾아올게. 나 믿고 딱 2천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정말 다신 안 올게. 지금 그 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빌려간 돈도 안 주는 사람한테 내가 왜 돈을 또 빌려줘? 그리고 우리 헤어졌어. 남이라고, 남. 누가 남이야? 난 너랑 절대 안 헤어져. 너 잘 생각해? 사람처럼 살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고. 대체 왜 그래? 우리 진짜 그만 좀 하자. 제발 좀. 정말 애원하면서 헤어져 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동생을 둔 오빠로서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녹음을 듣고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을 고소해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건 바로 그놈이 선미 씨 부모님까지 입에 올리면서 선미 씨를 협박하는 녹음이었던 겁니다. 그놈은 취한 목소리로 선미 씨한테 소리쳤어요. 너 아주 쥐새끼처럼 잘 숨어 다닌다? 너만 숨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너 모르나 본데 난 네 부모 일하는 회사도 알아. 뭐? 우리 부모님? 그래. 네가 이렇게 숨어 다니면 다 끝날 줄 알지? 너 아주 잘못 생각한 거야. 난 네 남동생도 찾아갈 거고 네 부모까지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겠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약속 장소로 나와.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더러운 걸 봐야겠어?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가족은 그냥 둬. 내가 오빠 말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가족은 그냥 둬. 아무 잘못도 없잖아.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러니까 왜 숨어 다녀? 저번엔 내 전화도 안 받더라. 내 전화 안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지? 네 부모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라고 했지? 왜 내 말을 무시해? 넌 항상 그게 문제야. 항상 날 무시하는 거. 네가 날 무시하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거잖아.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선미 씨는 신고도 해보고 전화를 피해도 보고 숨어도 봤지만 무섭게 집착하는 그놈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던 겁니다. 가족까지 협박하는 인간을 피할 수가 없던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인간이었어요. 전과 3범에 폭행, 협박, 상해죄까지 전과 기록이 있던 놈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저는 고소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용기 낸 선미 씨와 같이 그 인간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같은 사고를 치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무서울 게 없다던 그놈도 형을 받고 수감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선미 씨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힘든 시간 서로 의지하다 보니까 저와 선미 씨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선미 씨는 연애하는 동안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였어요. 봄이 되면 길가에 있는 꽃을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와, 오빠, 저기 꽃 좀 봐. 너무 예쁘다. 그치? 잡초 사이 있는데 뭐가 예뻐. 다음에 큰 정원에 예쁘게 꾸며둔 정원 보러 가자. 그렇게 갖고 놓은 꽃 말고 저런 꽃이 진짜 예쁜 거야. 자연스럽고 너무 예쁘잖아. 멀리 안 가도 주변에 이렇게 예쁜 게 많이 있잖아. 선미 씨는 정말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놈을 만났던 건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저는 선미 씨와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장모도 속이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선미 씨와 잘 만나다가 결혼까지 약속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미 힘들 때 옆에서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동안 어떻게 해줬는지 얘기 다 들었어. 아닙니다. 저도 걱정돼서 한 건데요. 그래도 남의 일에 나서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맙네. 평생 자네한테 내가 감사하면서 살게. 그동안 장모님 장인어른 마음고생하신 거 저랑 선미 씨가 같이 효도할게요. 건강하세요. 말이라도 고맙네. 고마워. 장모는 진심으로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선미 씨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결혼 준비를 이어갔어요. 결혼식장까지 예약하고 정말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미 씨가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나 할 말 있어. 무슨 말인데 그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난 오빠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난 오빠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 말고 오빠처럼 좋은 여자 만나. 꼭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설마 그놈이 찾아왔어? 날짜 보니까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오빠한테 너무 죄인 같고 짐 같아서 그래. 너무 부담스러워. 난 좋은 여자가 될 자신이 없어. 왜 그래?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내가 더 잘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자. 나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이 상황이 다 힘들어. 견디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면 난 어떡해. 뭐라고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딱 2주만 시간 줘. 부탁할게. 미안해. 알겠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와. 난 다 이해해. 알겠지? 우리 잘 만났었잖아. 그때 아내는 2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시간을 주기로 한 겁니다. 결혼 준비하다 보면 파혼 위기를 겪는 예비 부부가 많다고 해서 지나가는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2주 뒤 저희는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죠. 저는 그때 선미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손 놓지 않을게. 우린 흔들린 만큼 더 단단해지자. 그래서 정말 앞으로 더 잘 살자. 괜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오빠.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면 됐어. 괜찮아. 저는 그렇게 결혼에 꼴이 냈고 드디어 부부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 사이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온 날 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진짜로 우리 아이가 생긴 거야? 정말? 나 임신이래.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 나도 기뻐서 그래. 당신 지금 울어? 울지 마. 당신 우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 앞으로 내가 당신 눈에 눈물 안 나게 잘할게. 나 믿지? 고마워, 여보. 임신 소식에도 아내는 이상하게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니까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태어날 우리 아이와 아내에게 행복한 미래만을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제가 지방 출장이 잦은 직업이다 보니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이 커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완이가 돌 좀 지났을 때 제가 지방 출장을 끝내고 집에 왔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보고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왔어? 밥은? 아직 못 먹었어. 근데 당신 무슨 일 있어? 나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게 다야? 피곤해서 그래. 출장 잘 다녀왔어? 이완이는 어딨어? 방금 잠들었어. 깨우지 마.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정막이 가득한 분위기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동안 이완이랑 잘 지냈어? 당신 혼자 힘들었겠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남자애라 당신이 더 힘들었을까 봐 그렇지. 어디 아픈 건 아니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물어봐? 왜 화를 내? 난 당신이 평소랑 다르니까 물어본 거지. 왜 화를 내? 나도 놀다 온 거 아니고 출장 다녀온 거야. 미안해.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미안해. 그럼 나한테 그런 사정을 말해주면 되잖아. 부부끼리 말 못할 게 뭐야. 앞으로는 사실대로 말해줘. 대화를 해야 풀어나가지. 알겠어. 조심할게. 아내는 연애 때도 보지 못한 예민한 모습으로 제게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대화로 풀자고 말했죠. 그래도 말하고 나니까 아내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잘 지내고 있다가도 아내 이상한 점들은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걸음마를 시작한 이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아내가 멍하니 우는 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는 아들을 안아서 달래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애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왜 보고만 있어? 어? 넘어졌어? 내가 잠깐 다른 생각한다고 못 봤어.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해도 코앞에서 넘어진 애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 당신 요즘 왜 그래? 진짜 어디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여보. 이완 이리 줘. 내가 달랠게. 그때 아내는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서 넋을 놓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 아내가 저는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이완이가 커갈수록 점점 정신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아내가 육아로 힘들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완이가 5살이 되던 해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아내 손목과 팔에 상처가 보였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팔이 왜 그래? 손목도 이게 뭐야? 아까 넘어져서 그래. 이거 넘어진 상처가 아니잖아. 손목도 누가 잡아 당긴 것 같은데. 뭐야, 누구랑 싸웠어? 누가 싸웠다고 그래. 유한이가 이제 좀 커서 그런지 놀아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칠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이제 5살짜리 아들을 어떻게 놀아주길래 당신 팔이 이 모양이야. 앞으로 내가 놀아줄게. 처음에는 넘어졌다고 하더니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아들과 놀다가 다쳤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어딘가 좀 이상했지만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수상한 행동은 또 있었어요.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는데 아내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데 왜 안 받아? 요새 자꾸 대출 권유하는 전화랑 여론조사 전화가 오네. 쓸데없는 전화야. 그래? 근데 당신 왜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어? 어? 습관인가? 나도 이거 좀 고쳐야겠다. 아내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밀린 업무를 하느라 늦게 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내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려 방으로 갔었죠. 그런데 아내가 잠을 자면서 악몽이라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면서 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나 좀 믿어줘. 여보, 가지마. 안 돼. 안 된다고. 저는 아내의 모습에 깜짝 놀라 물을 떠와서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깨우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왜 그래? 일단 물부터 마시고 진정해. 왜? 내가 뭐라고 했어? 당신이 믿어달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 아,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일하다가 분명히 당신이 하는 소리 듣고 왔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걸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분명히 아내의 잠꼬대 소리를 들었는데 아내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던 와중 저는 또 지방으로 출장을 한 3일 정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장모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장모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걱정하지 말게. 몸 조심해서 잘 다녀와. 그렇게 저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몸이 안 좋던 게 생각나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심지어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전화까지 강간무소식이었던 겁니다. 저는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장모한테도 전화를 걸었는데 둘 다 불통이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던 와중에 아내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당신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대체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 내가 걱정했잖아. 아, 그랬어? 감기약 먹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서 못 들었나 봐. 엄만 이완이랑 옆방에서 자고 계셨네? 알겠어. 나 내일 가니까 당신 계속 아프면 큰 병원으로 가서 또 진료 한번 받아보자. 알겠어. 집 걱정 말고 조심해서 와. 저는 아내의 말에 안심하고 일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 갔더니 이완이가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면서 달려왔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우리 아들. 엄마랑 할머니는 어디 계셔? 할머니 마트 가시고 엄만 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 그랬어? 3일 동안 할머니랑 잘 있었어? 뭐하고 놀았어? 할머니가 붕어빵도 사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셨어요. 우와, 재밌었겠다. 또 뭐 했어? 엄마랑 외할머니랑 진짜 아빠 만나고 왔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빠라니? 저한테 진짜 아빠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진짜 아빠랑 인사하고 왔어요. 진짜 아빠가 같이 놀아줬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제가 아닌 제3자를 진짜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시간대가 연락이 안 됐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장모가 장바구니 들고 오면서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방 이제 왔나? 일찍 도착했네. 미리 저녁 해놓으려고 된장찌개 재료 사왔어. 아, 그러셨어요? 저도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보게.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때 아내도 방에서 나왔고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죠. 밝게 인사하면서도 저는 가슴에 무거운 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꾸 제 눈치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집에 오는 길에 누구 없었어? 아무도 없었는데 왜? 누구 기다려? 아, 아니야. 요새 이 동네 잡상인이 돌아다닌다고 하길래 내가 괜한 걸 물어봤다. 당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어색한 모습으로 제 눈치까지 보는 아내를 보고 정말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그리고 5살 아들이 구체적으로 말한 걸로 봐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던 날 저는 이환이를 데리고 키즈카페에 다녀오겠다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키즈카페에서 이환이한테 물었습니다. 이환아, 엊그제 진짜 아빠 만났다고 했잖아.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 아저씨가 저한테 자기가 진짜 아빠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어? 엄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화냈어요. 할머니도 같이 있었어? 네, 할머니도 아저씨한테 막 욕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구나. 우리 이완이가 불편했겠다. 그래도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덜컹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속이 답답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면서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제 아들 이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진짜 그 결과지를 보고 저는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 결과지를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모한테 전화해서 집으로 오시라고 한 뒤에 아내한테 결과지를 던지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당신한테 이것밖에 안 됐어? 어떻게 날 속여? 여보, 미안해. 나 정말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진짜 당신이 떠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제발. 아낸 저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무리 오열하며 빌어도 용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다 알았나? 네, 다 알아버렸습니다. 왜 숨기신 거예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는데요? 대체 왜 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 필요 없습니다. 전 헤어질 겁니다.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 자신이 없어요. 강서방, 내 얘기 좀 들어보게. 저는 그때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진짜 아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밖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겨우 일어나니까 아내한테 문자가 한 통 와 있더라고요. 여보, 많이 실망했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난 당신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난 이 세상 살아갈 자격도 없어. 그동안 나 많이 사랑해주고 이완이 옆에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웠어. 이제 당신 얼굴 볼 자신이 없어. 이 죄값은 하늘에서 다 받을게. 정말 미안해. 마지막을 암시하는 듯한 아내 문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전에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더라고요. 불안해진 저는 장모한테 전화해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내가 연락이 안 돼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뭐? 어제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이완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 지금 그 사람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요. 저도 지금 갈게요. 저는 출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저는 먼저 출동한 경찰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내는 술을 잔뜩 마시고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게 맞았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발견된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고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분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위세척까지 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와 대화하고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대체 나한테 왜 그래? 이완이랑 당신 부모님 생각은 안 해? 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 당신 얼굴 볼 자격이 없어서 그랬어. 나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다고. 아내는 누워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장인과 장모가 같이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장모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강서방, 내가 얘기할게. 나랑 얘기 좀 하게. 저는 그렇게 장모와 병원을 나왔고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장모는 저를 보고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우리 선미랑 결혼 준비하다가 한 번 헤어진 적이 있었지? 그때 그놈이 또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어. 처음엔 6천만 원 갖겠다면서 우리 선미를 불러냈었나 봐. 그때 선미가 결혼에 보태겠다고 그 돈을 받으러 갔었네. 그놈도 우리 선미한테 결혼 축하한다고 했으니까 믿고 간 거야.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야. 그놈이 몹쓸 짓을 해서 우리 딸이 삶을 포기하려고 했었네. 네? 그때 그놈이 또 찾아왔었다고요? 우리 딸이 그때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그랬대. 가족들까지 다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런 놈이 법이 무섭겠나? 교도소 1번, 2번도 갔는데 3번이라고 못 가겠어? 신고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결국 자네랑 헤어졌었던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자네를 잊지 못해서 찾아갔던 거야. 그럼 그때 장모님이라도 저한테 말해 주셨어야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 그놈 1년 전에 출소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그때 선미가 나한테 다 털어놓은 거야.
처음에 임신했을 때 몰랐는데 이완이가 클수록 그놈 얼굴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고 했어. 근데 그걸 그놈도 알아버린 거야. 그때부터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뜯어갔는지 모르겠어. 자네한테 다 말하겠다고 몇 번이나 협박했네. 선미가 제정신으로 살았겠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왜 그런 놈한테 당하고만 사세요? 왜 절 못난 놈을 만드시냐고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자네 같은 사위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했네. 우리 선미가 자네를 잃기 싫다고 했어. 그런데 이걸 다 알아버리면 자길 떠날 것 같다고 제발 그놈 입 좀 막아달라고 애원했네. 그동안 저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던 일에 가슴이 참담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혼자서 큰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다 피해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때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장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완이 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하고 살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아들이에요. 고맙네, 고마워. 장모는 제 손을 잡고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가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지?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먼저 물어봤어 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이완인 내 아들이야.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나한테 맡겨. 여보, 미안해. 내가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 마음 다 이해해.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부터 저는 제 가정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장모, 장인 휴대폰에서 통화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그놈이 처가 식구들한테 수도 없이 했던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음들과 처가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던 영상까지 전부 다 모았어요. 게다가 장모가 여태 뜯긴 돈만 해도 5천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아내는 저와 같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와 같이 그놈을 고소하기 위해 작은 증거까지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진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날 떠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왜 떠나? 내 가족인데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저와 아내는 다시 한번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그놈을 고소했어요. 폭행, 협박, 공갈 등 고소로 걸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붙여서 걸어버렸어요. 또 아내와 장모 장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그 진료 기록까지 전부 다 제출한 겁니다. 결국 모든 죄가 인정되면서 판사는 그놈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글쎄 그놈이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냉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오히려 1년이 더 늘어나 8년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직접 하더니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랍니다. 지금 그놈이 수감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괴롭히던 악질 중에 악질을 제거하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유치원생이 된 이완이가 저한테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아빠, 근데 나한테 진짜 아빠가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 내가 이완이 아빠인데 무슨 소리야? 그때 아저씨가 이상한 말 한 거야. 잊어버려. 진짜 아빠라는 건 없어. 정말요? 알겠어요. 아빠, 우리 오늘 또 키즈 카페 가요. 그래, 우리 엄마도 같이 가자. 와, 신난다. 이완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1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그새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놈한테 뺏긴 돈을 그냥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희가 또 민사소송을 걸면 또 찾아와서 해코지할 게 뻔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인생 교육했다고 치고 포기하니까 오히려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동안 처가 식구들이 시달렸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 이런 협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종 못할 쓰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사연 채널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여기서 다양한 사연을 들으면서 웃는 걸 보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가끔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위안을 얻기도 하지 않나요? 아내가 여기에서 위안과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와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내한테 정확히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먼저 말을 걸어볼 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족 중에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속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럴 때는 먼저 말을 걸어주면서 위로를 건네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가족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랄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